중추원이란 기구는 송나라 관제를 모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방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모방했다고 하면은 좀, 우리가 저 베낀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뭐, 국회의원, 이거 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정치제도 이것들 다 이식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세계사나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제일 잘 나가는 역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 당시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 관직이나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중추원에 있는 관리들은 추밀과 승선이란 관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추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이제 그 부서고, 이 추밀에 있는 신하들을 이제 추신이라고도 불렀고, 이 추밀도 2급 공무원들이에요. 2급 이상의 공무원들. 1급 아니면 2급 공무원들. 자, 이 추신에 속하는 일곱, 칠추라고 부르는데, 칠추는, 어, 판사, 사, 지사, 동지사, 조사, 첨서사, 직학사 해가지고 일곱 관직이 있었다. 자, 군사기밀 중요한 거죠. 네. 재신을 하고는 사람이 취미를 필수될 수 있어요. 공직은 하지는 않고, 어, 재신과 추신은 이제 오제 칠추라고 해가지고 이 고려를 상징하는 12관리.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고위관직들이 존재했고, 승선은 삼품이에요. 삼품은 승선인데 이들은 왕명출납, 왕의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요?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신하들의 명령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 어사대는 정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일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 기관이 어디 기관일까요? 음. 국회의원들도 잘잘못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적발하는 기관. 검찰 기능도 있어요. 네, 검찰 기능도 있는데 감사원이라고 있어요. 네. 자, 대통령이 바뀌어요. 그럼 이 감사원장들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꼭 바뀌어요. 그- 그렇죠. 계약직인데 아주 높은 고위직 계약직이죠. 예. 그러니까 왜 감사원장이 바뀔까요? 자,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뀔 때 감사원장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바꿀 때도 감사원장이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현 정권에 유리한 인물이 감사원장에 가야지 지금 정부에 유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편인 사람들 비리를 들추겠어요? 남의 편이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 비리나 안 좋은 것들을 들출 거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누구예요? 검찰 총장이죠, 총장. 그죠? 검찰총장 임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을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란 기관이 이렇게 수사권이라는 게 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검찰총장이 누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누굴까 될 건지를 가지고
뉴스에서 매번 시끄럽죠. 네. 자, 3사라는 기관은 송나라 때 이제 있었던 기관인 걸 이제 고려해서 가져온 건데, 자, 이 기관도 역시 호부라는 기관과 함께 세금을 거두는 기관을 하는 거예요. 화폐, 곡식 출납에 대한 회계, 돈 쓰는 거. 네. 자, 호부랑 3사는 뭐 하는 기관이었다고요? 뭐 거두는 거? 세금 거두는 기관으로 기능을 했다. 자, 고려에는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랑 기관도 있었어요. 이 기관들이 중요해요. 기본 문제에서. 자, 방금 말씀드린 이성육부나 중추원이나 어사대나 삼사나 이런 기구들은 다 당나라나 송나라, 중국 것들 기관 이름 가져온 거죠.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은 중국에 이 기관이 없어요. 자,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기구. 자, 거란족이 쳐들어와요.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 도병마사가 열려요. 일종의 군사위원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도병마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재신, 중성문화상의 재신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추밀, 그 추신들 있죠. 이 사람들이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죠. 몇제, 5제, 7추라 그랬죠? 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거란족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막지? 같이 회의하는 거예요. 자, 이런 회의를 재신과 추신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 그래서 무슨 회의라고 부른다? 제추회의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려는 저 민주주의 우리 지금 생각하듯이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민주주의적으로 뭐 선거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급 공무원들, 이품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나라 일들을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고려 정치는 민주 정치 아니라 무슨 정치? 귀족 정치다.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 무신정변 이후에는 도당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제 공민왕 때부터는 도평의사사 이렇게 불리게 돼. 도당이라고도 불리게 된다. 식목도감이란 기구는 식은 법식자거든요. 자, 법을 만드는 기구예요. 이런 것들도 이 재신과 추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다. 제추에 나와 있죠. 재신과 추밀 회의. 자, 이 대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사대의 관원들과 낭사의 관원들을 가리켜서 대간이라고 불렀어. 대관과 간관의 합성어예요. 자, 이들은 왕의 잘잘못, 신하들의 잘잘못을 꼬집는 역할을 해요. 오늘날은 이걸 누가 하죠? 그 정치요원들? 정치적으로 안에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감사원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는데 국민들이 하는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하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 뉴스나 신문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유튜브 댓글이나 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자 이런 역할들을 언론이라고 하죠. 네. 간쟁은 왕에게 간하는 거, 왕이 잘못하면. 봉박은 왕이 뭔가 명령을 내린 거를 자 다시 봉해가지고 되돌려 주는 거라 그랬죠. 이거 아니야 하고 서경은 왕이 이제 5급 이하의 낮은 공무원들 임명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이 대관들이 동의를 딱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임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고려시대 때 있었다. 자, 지방행정 조직. 성종이라는 왕은 완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성종이라는 묘가 들어간다 그랬죠? 성종 때부터 이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고려의 중시조, 대량원군, 강조의 정변으로 왕이 된 현종 때 이게 완성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수도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경기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서울 둘러싸고 있는 도가 무슨 도예요? 경기도죠. 자, 경기,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일반 행정구역은 5개의 도로 나눴어요. 지금도 도란 행정구역이 있죠. 그죠?
이게 신라 시대 때는 부주라고 해서 주라고 불리다가 이제 고려 시대 때 지금도 쓰이고 있는 뭐가 등장해요? 도가 등장합니다. 북쪽에서는 거란족, 여진족들이 쳐들어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군사행정구역을 만들었어요. 자, 군사행정구역을 두 개 만들었어요. 두 개를 뜻하는 한자가 양이죠, 양. 네. 자, 그래서 뭐 양쪽, 양계다, 양계. 양계에는 북계와 동계가 있습니다. 오도의 책임자, 오도를 이제 그 도에 파견되는 관리를 지금은 뭐라고 하죠? 경기도를 책임지는 그 도지사라고 하죠. 경상남도지사, 네. 경상북도지사,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당시 때는 안찰사라고 불렀어요.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인데 적이 쳐들어올 때 이것들을 이제 방어하는 병마사가 존재해요. 자, 보세요. 안찰사는 임기가 6개월이에요. 자, 도는 엄청 커요. 근데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 도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기가 6개월이다. 안찰사는 여기 한번 너 안찰사 해 하고 임명이 되면 어디에 머무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그 도를 어떻게 할까? 계속 도는 거예요. 순찰지기. 그러다 임기가 끝나면은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찰사예요. 안찰사는 어? 뭘 할까요? 그 조그만 군이나 현 같은 그 지방 그에 관리들의 사또들이 파견되는데 얘네들이 뇌물 받거나 잘못된 짓을 할 수 있죠. 아,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안찰사예요. 6개월이고 그 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머무는 관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고려는 가장 중요한 이제 수도 역할을 하는 그 도시가 세 개가 있었는데 이걸 삼경이라고 불렀어요. 먼저 고려 500년 왕조 수도는 어디였어요? 개경이었죠. 고려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는 그쵸? 지금의 평양이죠. 서경. 그리고 원래 고려 전기까지만 해도 삼경 중에 동경이 있었어요. 이 동경은 어딜까요? 동쪽의 수도라는 의미인데 경주죠, 경주. 신라 수도였잖아요. 여기를 동경이라고 해가지고 경주를 되게 강조하다가 자, 고려 중기부터 그 개경 바로 아래 지금 우리 사는 여기 어디죠? 서울이 명당이라는 얘기가 막 이제 돌기 시작을 해요. 당시에도 여기는 서울이라고 안 불리고 한양이라고 불렸거든요.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면서 지금의 서울을 남경이라고 부르겠네요. 그러면서 동경이라고 불리던 이곳은 이제부터 뭐라고 불리기 시작한다? 경주라고 불리기 시작을 해요. 신라 시대 때 서라벌,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동경이라고 불리다가 이제 한양이 남경으로 승격되면서 동경은 수도지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된다? 오늘날의 경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밖에 뭐 4도후부 12목 있다가 12목이 8목으로 줄어드는데 여기 8목이 하나 빼먹었는데 제주도도 써요. 제주. 이 목은 오늘날로 치면 광역시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 도호부는 이제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더 큰 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것만 알아두시고 12목 설치했다는 거는 이거 어느 왕 때 나왔는지는 알아야 돼요. 고려 어느 왕 때다? 성종 때다. 성종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 건의해가지고 지방관 파견하라는 얘기했죠. 그때 만들어진 게 12목이고 여기에 지방관이 처음으로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 오도와 양계라는 게 있었다.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개경이 있으면 개경 아래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교주도, 서해도. 이게 5도예요. 전라도, 경상도는 지금이랑 명칭이 같죠? 양광도는 어디였을까요? 충, 지금의 충청도. 예. 교주도는 지금의 강원도. 서해도는 북한에 있는 황해도. 그쵸? 이렇게 불러. 이게 5도고, 그리고 여진족들, 거란족들 쳐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양계라는 게 있었죠? 자, 여기 북계, 동계. 지도로 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5도 아래는 주나 군이나 현이라는 조그만 더 작은 행정구역들이 만들어졌는데, 예. 고에는 기본적으로 안찰사가 보내진다 그랬죠? 안찰사는 임기 6개월이고 한 번 돌면 끝이라 그랬어요. 순찰직이고, 자,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 있고 파견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파견되는 곳을 주현이라고 불렀고 파견 안 되는 곳을 속현이라고 불렀다. 주현이 더 많았을까요? 속현이 더 많았을까요?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거의 3배나 더 많았어요.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곳은, 그쵸, 속현에서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상리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신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불렸어, 이 사람들? 호족이라고 불리다가 광종 때 수청에서 살아남았거나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눌러앉은 사람들 향리라고 부른다 그랬죠? 속현에서는 향리들이 세금을 거두거나 뭐 나라에서 요구하는 군대를 모아오거나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그리고 이제 일반 군현 외에도 향부곡소라는 특수기관이 있었어요. 향부곡은 농업을 담당했던 곳이고 소는 수공업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우리 소 하면 기억나는 거. 공주, 명학, 소. 여기서 누가 반란 일으켰죠? 망이, 망소이. 얘네 반란을 무신 정권이 당시 진압을 못해가지고 명종이 명학소를 뭘로 올려줬었죠? 충순현으로 올려줬었죠. 근데 결국은 망이 망소이 불러다 놓고 이제 뭐 잘해줄 것 같이 하다가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다시 반란 일으켜서 진압이 됐죠. 다시 명학소로 강등이 됐죠. 이 소는 뭐를 생산하는 곳이라 했죠? 명학소는 대전 탐방동이 지금의 공주 명학소라고 했는데 탄이 무슨 탄이라 그랬어요? 석탄. 석탄으로 만드는 거 한 글자. 숯을 만드는 그곳이라 그랬죠? 이 소에서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특산물을 만들어내는 곳이 소였다. 여기 소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도 응시가 체벌받는 지역이라 그랬죠. 고려 시대 때는 이제 호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향리라고 불렀다.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여기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곳이고 여기는 이제 군현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어. 양규 장군이 거란에게 타격을 입었던 흥화진, 안융진 이런 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다. 여기에는 도에 안찰사가 파견됐다면은 자, 개에는 뭐가 파견됐다? 병마사가 파견됐다. 자, 군사. 자, 요거는 사실 기본에서 출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냥 알아만 두세요. 중앙은 개경을 수비하는 군대겠죠? 자, 지방군, 경군과 향군이 있었는데 중앙군은 기본적으로 2군 6위에 8부대가 있었어요. 2군과 6위. 자, 총 숫자는 45령이었는데 1령이 1000명이에요. 그럼 45령이면 몇 명이에요? 개경을 수비하는 부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4만 5천 명. 많았죠?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싸움 잘하는 정예병력, 이들이 2군이에요. 응양군과 용호군. 응양군은 특히 더 정예병, 1000명이에요. 용호군은 2000명. 자, 이 각 군과 위마다 다 직제가 있는데, 선생님 한 번만 써주세요. 상장군, 대장군, 장군,
중랑장, 랑장, 별장, 산원, 교위, 대정. 상장구는 정, 삼품, 대장구는 종, 삼품, 장구는 정, 사품, 중랑장 정, 오품, 랑장이 정, 육품, 별장이 정, 칠품, 산원은 정, 팔품, 교위는 정, 구품, 대정은 품계가 없어요.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10급 공무원. 우리 저 무신정변 일으켰을 당시에 나이 60대 중반이었던 얼굴이 희고 이마는 또 평평하고 눈이 네모나고 정중부가 있었죠. 그 정중부가 응양군의 상장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신들 중에서 최고 리더였던 거예요. 근데도 몇 품이에요? 3품이죠. 재신, 추밀 아까 기억나요? 걔네 몇 품 이상이었어요? 2품, 1품 높은 사람들이었죠. 무신들은 그 재신들과 추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받았죠? 그리고 저 한례라는 그 문관 기억나죠? 이송을 욕보였던, 뺨 때렸던 그 한례가 기거주라고 해가지고 종 5품이었거든요? 근데 한례가 뺨을 때렸던 그 이소홍 있죠? 그 늙은 장군, 뺨 맞았던 젊은 무관한테 치고 그 사람이 종 3품 대장군이었어요. 5품이 3품에 뺨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 보현원에서 문신들을 대거 학살한 이의방, 이고, 채원 이런 사람들 기억나죠? 이 사람들이 산원이었어요, 산원. 몇 품이었어요? 8품. 품계가 높지 않았죠. 하지만 보직은 좋았는데 그 사람들 뭐였죠? 견룡은 왕을 지키는 보디가드라 그랬죠? 견룡 행수들이었죠.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 그래서 품계는 낮았지만 나름 싸움도 잘하고 파워가 좀 있는 자리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실시할 수가 있었죠. 무신정변들을. 경대승 기억나요? 그 좀 청렴결백했던 그 경대승이 아버지 경진이 나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 땅 문서 나라에다 다 바쳤다 그랬죠. 그 경대승이 아버지 백으로 음서로 관직에 나오는데 그 음서로 나왔을 때 처음에 관직이 교위였어요. 그래서 고품에서 8품, 7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당시 정중부를 죽였을 무렵에 경대승이 낭장이었다고. 네. 자,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아무튼 2군과 6위, 자, 이런 부대가 있었고, 지방군은 오도를 지키는 주현군과 양계를 지키는 주진군이 있었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교육제도, 관리등용제도 중요하죠. 고려의 국립대학 하면은, 자, 고구려 뭐였어요? 가, 고구려. 태학이죠, 태학. 통일신라, 신문왕 때. 복학이죠, 발해. 주자감이죠, 고려. 그렇죠. 여기서 국자학, 태학, 사문학은 유학이에요, 유학. 보면은 고려 귀족 사회라는 거 알 수 있죠? 국자학은 3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제들, 태학은 5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제들이 입학 가능했다. 그리고 8품 이하의 자제들이나 평민들은 율학, 서학, 산학인데 율은 법률을 뜻하고요. 서는 글씨. 중국에서부터 이제 우리 중국 한자들을 썼는데 시대별로 쓰는 한자가 다 달랐어요. 그 여러 한자의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산학은 뭐 하는 걸까요? 산수. 수학이죠, 수학.
자, 법률학 공부한 사람이 요즘에는 어떤 직업 가져요? 판사, 검사, 변호사 하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수학하거나 이렇게 돈 잘 세는 거 하는 사람들이 회계사, 세무사 하죠. 이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전문직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품계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죠. 자, 오히려 우리 저 공자, 맹자, 현실에는 어떻게 보면 별로 도움 안 되는 그런 지식들 있죠. 뭐 시를 외우거나 문장을 쓰거나 이렇게 그 옛날 옛적 성현들이 남긴 그런 말씀들. 자, 이런 것들 달달 외우는 유학 공부하는 게 이 시대 때는 더 대우를 받았다. 이런 실무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조금 뭐랄까, 그, 이렇게 좀 핑계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치부를 했었어요, 이때는. 자, 수도에는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 자, 고려시대 실시된 과거시험 중요하죠. 이 과거시험은 문과, 승과, 잡과, 무과가 있었는데 이게 잘 나와요. 무과는 시행되긴 했는데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예종 때 잠깐 그리고 마지막 고려 망하기 직전에 실시가 되기 시작하는데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좋은 지적이에요.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그러면 이 상장군 장군까지 올라갈까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 열심히 어떻게 공을 세워요? 싸우려면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군대에 동원이 됐다가 적의 목을 열어 베어온 거예요. 그런 경로로 출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아들도 뒤를 이어가지고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나라에서 어떻게 뭐 이런 제시한 어떤 그런 테스트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험 열심히 봐가지고 공부해서 과거 시험 붙은 문신들에게 무신들이 무시를 당했겠죠? 자, 그래서 문과 그리고 고려는 불교의 나라죠. 그래서 스님들을 뽑는 승과가 있었어요. 이 승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불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여러 가지 또 그 불교 관련된 관직을 받는데 여기 수자, 승총, 선사, 대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높은 승직이 뭐냐면 국사예요, 국사. 그 아래가 왕사. 고려시대 우리 국사 3명은 알아놔야 돼요. 우리 저 신라시대 때 레전드 스님 하면은 누가 있었어요? 원효가 있었죠. 그리고 원효랑 당나라 유학 갔던 의상대사가 있었죠. 부석사. 그리고 인도 갔다 왔던 해초 스님이 있었죠. 자, 고려는 이 국사 3명, 의천이라는 국사가 있고요. 천태종. 그리고 고려 후기에 진울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삼국 유사를 썼던 스님도 있죠. 일연, 그렇죠. 김부식은 삼국 사기, 일연은 삼국 유사. 의천은 고려 숙종의 왕자라 그랬죠?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네. 조계종 진울국사. 일연하면 삼국유사로 유명하죠? 보각국사 일연.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 문화사 할 때. 자, 더 잘 나오는 거. 음서. 음자가 이거 조상을 뜻한다 그랬죠? 집안 백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아버지가 높은 관리면,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면 자식들도 모두는 아니고 자식들 중에 하나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랬죠. 아까 경대승도 얘기했죠. 아버지가 이품의 평장사였단 말이에요. 경대승도 과거 시험 안 보고 15살 때 음서로 교위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자겸 자식들이나 그 이자겸네 가문이 대부분 과거나 음서로 이제 문벌귀족 관직에 진출했다 그랬죠? 자, 넘어가세요.
26페이지 경제. 경제사도 자세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나올 것만 간단하게 보.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했어요. 공신들이 많았겠죠. 왕건 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했던 역할에 맞게 땅을 나눠줘요. 역분이란 말이 그대로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공신들 역할에 맞게 땅을 공 많이 세운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적게 세운 사람들은 적게 줬겠죠? 근데 나라를 언제까지 공신들로만 이끌어갈 수는 없죠. 나라 건국한 거는 그 잠깐이고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려면 아무튼 당시에는 월급 주는 시스템이 땅을 주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 이제 그 관리들 등급에 맞게 체계적으로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마련되기가 어려웠어요. 자, 고려는 호족 연합 정권이었죠. 기억나죠? 여러 호족들이 도와서 건국된 나라가 고려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호족들이 힘이 다 셌죠. 저마다 다 자기들이 뭐 공도 세웠고 해가지고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었잖아요.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결혼으로 얘네들이랑 끈끈이 좀 맺었죠. 근데 왕건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많았죠, 왕건이. 각 호족들이 저마다 자기 가문의 자식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왕위쟁탈전이 있었잖아요. 세종이 2년 만에 죽고 세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정종 그리고 광종인데 계속 혼란했죠. 그러다 이거 교통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피 많이 묻힌 사람. 광종이죠. 광종이 한번 때려다 죽였죠. 그리고 나서 광종 죽고 나서 그 아들 경종이 즉위하는데 경종 때는 이제 비로소 호족들이랑 왕족들 다 한번 밟아놨잖아요. 이제 1등부터 9등까지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매기는 거예요. 순위를. 그리고 그 등급에 맞게 땅을 나눠주는. 자, 경종 때 실시된 이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 전시과라고 한다. 우리 신라 시대 토지제도 하면 노급이란 토지제도 기억나요? 노급과 시급 같은 거 주다가 신문학 때 노급을 어떻게 해버려요? 없애버리죠. 그리고 대신에 관류전이라는 땅을 주죠. 노급은 그 땅 안에서 백성들도 막 무기 주고 이렇게 뭐랄까 징발할 수 있는 그런 특권 토지였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관료전을 주잖아요. 고려는 전시과예요. 경종 때부터. 전지와 시지. 전은 그쵸 곡식을 수출할 수 있는 땅. 시지는 나무, 땔감을 수출할 수 있는 땅이죠. 이런 것들을 등급에 맞게 나눠주는 거죠. 자, 시는 뭘 뜻할까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시과를 어떻게 했다는 거라고요? 시작. 개는 뭘까요? 개정. 고칠개예요. 개정 교육과정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육과정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 맞아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은 뭘까, 경? 같은 뜻이에요, 고치다. 변경하다예요. 전시과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고치고 바꾼 거죠. 그럼 어떻게 고치고 바꿨는지 볼까요? 처음에는 그 공신들한테 이제 더 이상 공신이 아니라 너희 이제 고려의 관리야. 고려 왕을 섬기는 고려 관리니까 자, 우리 고려 왕이 주는 대로 1급 공무원에 2급 공무원에 그렇게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땅을. 근데 처음에는 그, 저, 관리들 등급 정하고 하는데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나눠줄 때 고려했던 기준이 관품, 1품부터 9품까지의 관품 등급과 더불어서 뭘 고려했다? 인품이라는 걸 고려했어요. 자, 봐요. 관품이라는 거는 숫자로 딱딱 떨어지죠. 근데 인품은 어때요? 그쵸. 따질 수가 없죠. 얘가 뭐 착하고 나빠요. 매너가 좋아요, 나빠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땅을 나눠주는 건데 이게 아직은 애매모호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든 제도다 보니까 어설펐던 거죠. 예. 그리고 이 인품이라는 게 말이 인품이지 이제
아직도 파워나 이 힘이 남아있는 공신들에게 그 공신들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급 대상을 보면 누구도 줬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도 줬지만 전직이라고 하면은 은퇴한 관리들한테도 땅을 주는 거죠. 예.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계속 은퇴한 관리들한테, 그러니까 계속 관품, 인품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인품이라는 게 이제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목종 때 개정 전시과 때는 인품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빠지죠. 관품밖에 안 남죠. 자, 그러다가 이제 문종 때 경정 전시과에서는 지급 대상이 뭘로 바뀌어요? 현직 관리만 주는 거죠. 전직 관리들, 은퇴한 관리들한테도 땅을 주다 보니까 줄 땅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 관리들한테 한번 땅을 주면 이 땅은 반납을 해야 돼요. 월급,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한 대가로 주는 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이라든지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려가지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새로 들어온 관리들한테 줄 땅이 없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급 기준은 관품으로 하나로 딱 통일이 되고 지급 대상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고 있죠. 이거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랑도 비슷하거든요. 이 문종 때가 딱 고려 건국되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나서예요. 예. 지금은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건국된 지 대략 몇 년 됐죠? 그 48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지금 거의 80년 가까이 됐죠. 요 시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14년에 당시 그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그에서 제안해가지고 연금 개혁이 시도가 됐어요. 특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고 여겨지던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에 그 정부에서 칼을 대기 시작했죠. 공무원들 처음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취업 20대 때 만약에 취업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월급 많이 받을까요? 조금 받을까요? 기업에 그냥 사기업 들어가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월급이 진짜 적어요.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 1호봉 얼마일까요? 세금 다 내고 나면 한 달에 한 달에 한 150 정도 받아요. 자, 근데 한 달에 150으로 생활하기 쉽지 않죠. 그죠? 너희는 지금 뭐 그 관념이 많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저거 쓰다 보면은 150 가지고는 요즘에 물가가 또 올라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의 장점이 뭐예요? 잘리지 않죠. 특별히 뭔가 큰 잘못 저지르지 않으면. 그래서 1년, 2년 지날 때마다 호봉이 어떻게 돼요, 점점?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죠. 그래서 20년, 30년 근무하면은 남들 잘려가지고 이제 그 고용적으로 불안할 때 이 사람들은 잘리지도 않은데 월급을 점점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만 62세에 은퇴하면은, 그죠? 평소에 자기가 그, 나라에서 월급 받을 때, 나라에서 이 사람 이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받을 그 연금을 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좀 별로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금액이랑 거기다가 이제 나라에다 충성했다는 대가로 연금 그 이율을 좀 많이 붙여주는데 아무튼 그 공무원 연금이 일반인들 받는 국민연금에 비하면 훨씬 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30년, 40년씩 근무하고 만 62세 은퇴를 하면 연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은퇴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빠는데도 한 달에 350, 400씩이 툭툭 나왔다고. 죽을 때까지. 그죠? 그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2014년에 공무원들 연금에다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나라 세금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14년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수준이 지금은 거의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이 돼서 정년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60이 넘어서 은퇴하면 연금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점점 더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 인기가 엄청났어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되고 나서부터 공무원 인기가 사그라드는. 근데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배울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라 건국한 사람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라 운영 점점 그 범위가 커지면서 관리들도 많이 뽑고 연금 지출이 커지니까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전직 관리들을 산관이라고 부르고 현직 관리들을 직관이라고 불러요.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자, 전시과에서 주는 땅들은 여러 땅들이 있는데 중요한 땅들 몇 개만 알아두세요. 여기 먼저 양반전이라는 토지가 나와 있죠. 양반이란 말 들어봤죠? 양반은 문반과 무반의 합성어예요. 문반은 뭘 든 사람? 붓을 든 사람. 자, 무반은 뭘 든 사람? 칼을 든 사람들이에요. 문반과 무반에게 자기 등급에 맞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가 양반전 제도인데 이게 가장 전시과의 기본 토지 제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공음전이라는 게 있었죠? 이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자기 자식한테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토지죠? 음서랑 더불어서 고려 귀족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토지잖아요. 자, 군인전은 군인 자식들에게 세습되는 토지예요. 근데 이게 지급이 잘 안 돼요. 군인들은 열심히 거란족, 여진족 물리치느라고 싸우는데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나라로부터 쌀이 제대로 안 나와요. 무신정변이 일어났죠. 고려시대 농민들도 조세, 곡물역. 조세는 무슨 세금이었어요? 토지세죠? 곡물은 뭐예요? 특산물 바치는 거. 역은 노동력. 노동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군대 가는 거랑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뭐 공사에 동원되거나 나라가 시키는 일 하는 것들. 요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군역과 요역 두 가지죠. 자, 세금을 거두는 기구는 2호 예병 현공 6부 중에서 어느 부? 호부. 자, 그리고 3사라는 기구. 요 두 기구에서 세금을 거두고 관리했다. 자, 고려시대 신분은 사농공상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는 문벌귀족, 권문세족 같은 귀족들, 농은 농민들, 네. 그리고 수공업자, 공인들, 상인들을 상인들 이렇게 불렀다. 자, 귀족들은 아주 여러 가지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농민 나왔는데 농민 할 때 하나만 우리 좀 알아둘게요. 모내기법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자, 봐봐요. 모내기라고 들어봤어요? 보통 너희 농사는 지어본 사람 있나요? 네. 벼농사 지어봤어요? 할머니가 벼농사 지으세요? 네. 깻잎은 이제 밭에서 기르는 농사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이 좀 먹고 살려면 그 쌀을 재배해야 되잖아요. 보통 옛날 옛적에는 선생님 봐봐. 벽시를 언제 뿌릴까요? 봄에 그러니까 봄 대충 몇 월? 3월 3월에 밭을 땅이 녹잖아요, 그 무렵에.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요. 자, 3월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잡초를 뽑고 막 이렇게 물을 주고 관리를 해가지고 이걸 언제 추수할까요? 가을, 그러니까 몇 월 되냐? 10월에 추수를 해요. 자, 그러면 10월에 추수한 곡식 가지고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내년 곡식이 나오는 게 언젠데? 내년 10월까지 버텨야 되죠? 몇 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버틸까요? 농사 기술도 지금처럼 잘 발달도 안 돼 있고
비료나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똥오줌이나 뿌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수확량이 많지도 않아서 3월이면은 식량이 겨울이나 겨우 나면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3월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으면 죽잖아요. 굶- 사냥을 나가거나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뭔가 산나물을 캐먹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겠죠. 그래도 식량이 부족하고 10월까지 버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부잣집 가서 꾸는 거예요, 식량을. 그런다 그랬죠? 어? 맞아요. 그리고서는 그 가을에 이제 또 수확하면은 이자를 또 내가지고 갚는다 그랬죠? 자, 그런 식으로 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일부 지역에서 추위에 강한 작물을 10월부터 기르는 거예요. 자, 10월에 벼를 다 수확을 해요, 배서. 자, 그러면은 그 벼 수확하면은 그 벼 뿌리랑 흙을 다시 뒤섞어요. 여기다 또 똥오줌을 뿌리고 땅을 어떻게든 기름지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10월에 추위에 강한 작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 작물이 보리예요. 보리 농사는 가을, 겨울에 하죠. 그래서 10월에 열심히 보리를 길러서 자,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즌이 언제일까요? 12월, 3월, 5월이에요, 5월. 5월에 보리 수확을 끝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5월에 보리 수확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 쌀이 보통 3월이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3월, 4월 그 고개를 못 넘어가지고 5월 보리 수확 때까지만 기다리면 사는데 그걸 못 견디다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 4월을 무슨 고개? 보릿고개라고 한다고. 네. 자, 근데 봐요. 아까 벽실을 언제 뿌린다 그랬어요? 4월에 뿌린다 그랬죠. 그래서 요 사이를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자, 봐봐. 3월에 벽실을 논에다 뿌리려고 하는데, 그때 뭐가 자라고 있어요? 들판에서. 보리가 아직 자라고 있죠. 3월부터 5월 사이에 보리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벽실을 못 뿌리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면은 3월에 벽실 못 뿌리면 5월부터 뿌려요? 그럼 농사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그래서 벼랑 보리를 같이 이렇게 한 논에서 돌려짓는 게 안 됐어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다 굶어 죽죠. 땅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월부터 5월 사이에 보리가 한창 들에서 자라고 있을 때, 자, 이 들판 한 구석에다가 물이 찰랑찰랑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쵸? 그 벼가 물을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 벼의 새끼들을 심는 거예요. 그 모종들을 심는단 말이에요. 벼의 새끼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 모를 3월부터 5월 사이에 줄을 딱 맞춰가지고 그 물이 찰랑찰랑한 모밭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보리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재빨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심어놨던 이 모를 들에다가 옮겨 심는 거라. 이해돼요? 그 옮기는 작업을 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벼의 새끼인 모를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모를 한자로 앙이라고 불러요. 앙. 예. 그리고 이 낸다는 게 이사시키는 거라 그랬죠. 모를 들판에 옮겨 심는 거라 그랬죠. 이사시키는 거예요. 뭐를? 앙을. 그래서 이걸 렇게 부르기도 해요. 무슨 법? 이양법. 같은 표현이에요. 모내기법이나. 3월부터 5월 사이에 물이 찰랑찰랑한 그 모밭에서 모를 기른 다음에 보리를 다 수확하고 나면 거기다가 모를 옮겨 심는 거라고. 모내기 하면 허리 아프면 그죠? 계속 허리 못 들고 계속 이걸 심어야 되니까. 자, 이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가능해졌냐면 벼와 보리를 돌려짓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돌려짓는 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이제는 그 3월, 5월 사이에 모판에서 모를 길러가지고 옮겨 심는 모내기가 보편화가 되면서 돌려짓는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뭐랄까 식량이 훨씬 더 늘어났겠죠? 보리 농사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권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권장하지 않아요. 선생님 봐봐. 이걸 왜 권장하지 않을까? 이 좋은 거를. 농민들 망하면은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 부잣집에 가서 어. 원래 돈을 빌리면 뭐 그것도 뭐 합리적인 추론인데, 자 봐요. 우리나라 너희 지금 벌써 10살 넘었죠, 다. 그죠? 너희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0번 이상 겪은 거죠. 그죠? 너희 봄에 생각해봐. 3, 4, 5월 생각해봐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긴 오는데 변덕스럽죠, 봄 날씨. 그죠? 그리고 너희 아마 겪어본 봄들 대체로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죠. 오더라도 찔끔 오거나 말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벼라는 작물은 뭐를 좋아해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비가 항상 많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비가 충분히 내려가지고 그 모판에서 모 새끼들이 물을 충분히 머금고 거기 물이 찰랑찰랑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봄 가뭄이 심해요. 그럼 비가 안 오죠. 그러면은 그 귀한 그 벼의 새끼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해요. 종자를 좀 보호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뭄 때는 조금 피해가지고 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확량은 적더라도 이거를 흘릴 수가 있는데 이거 모판에다가 일렬로 이렇게 다 심어놨다가 농사가 안 돼 버리면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내기법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런데 성공만 했다면 생산량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벼랑 보리. 자, 그래서 농민들은 돕는 것보다는 이거 도전해보는 게 낫잖아요. 많이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가 비교적 많이 오고 따뜻한 어느 지방에서만 일부 보급이 됐다? 남쪽에서는. 목화씨는 문익점. 그렇죠. 문익점이 요 당시 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 고려 사람들은 다 그 까끌까끌한 너희 배 알아요? 삼배 있죠? 예. 요걸로 옷을 해 입었어요. 예. 비단이라든지 뭐 이런 가죽옷들 이런 것들은 귀족들만 입는 거고 대부분 농민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은 다 그 까끌까끌한 베옷을 입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굉장히 추웠겠죠. 자, 그런데 문익점이 원나라를 갔다가 그 원나라 사람들이 이 밭에다가 그 솜의 원료가 되는 목화를 기르는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종자를 몰래 붓뚜껑에다 숨겨가지고 고려로 넘어오죠. 자,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이거를 부산에서 재배하기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목화의 그 열매가 솜이죠, 솜. 예. 자, 솜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꼬면은 뭐가 돼요, 그게? 실이 되는 거죠. 예. 그 실로 만든 천을 뭐라고 불러요? 면이라고 부르죠, 면. 면으로 이렇게 천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죠? 예, 옷이죠. 그러니까 면직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무명이라고 부르죠. 네, 무명. 수공업에 있어서는 소수공업을 좀 기억하세요. 소. 자, 소가 공주 명확소 기억나죠?
그리고 다인철소라는 곳이 있어요. 자, 공주 명학소는 숯이었죠, 숯. 다인철소는 뭐 생산하는 곳이었을까요? 무신정변 일어나고 무신들이 막 농민들 수탈하면서 소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공주 명학소가 잠깐 뭘로 바뀌었었어요? 이게 충순현으로 바뀌었었죠. 다인철소는 지금의 저 충주 근처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몽골이 쳐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몽골을 잘 막아냈단 말이에요. 왕이 감동해가지고 다인철소를 현으로 올려줘요. 이 더한다란 뜻이고 편안하다. 무슨 현으로? 이간현으로 올려준다. 고려 말기 때는 사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절이죠, 절. 절에서 스님들이 물건들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스님들이 원래 불공이나 드리고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돈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고려 말기에는 이 스님들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군대 안 가죠? 그리고 사원이 보유한 토지는 세금도 안 낸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만들어 팔고 그리고 뭐 고리대 같은 거 운영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 사회가 불교 때문에 점점 이제 망해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상업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요. 왜 발달하지 않았냐면 고려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자급자족의 사회. 이게 무슨 소리죠? 자급자족이? 자기가 하면 자기 어, 자기가 공급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급한다. 뭐를 공급해요? 음식. 대부분 이 당시 고려 사는 주민들 99%는 뭐 했을까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한번 예를 들면 일원동에서 태어나면 일원동에서 죽을 때까지 농사 짓고 거기서 추수해가지고 밥 먹고 또 농사 짓고 밥 먹고 식량 떨어지면 부잣집 가서 그 곡식 빌리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입는 거, 먹는 거, 거주하는 거 다 그냥 그 동네에서 초가집에 살고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른 데 이사 갈 필요나 이유도 없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 자급자족하는 농업사였기 때문에 뭐 색치를 부리거나 다른 동네 가가지고 다른 물건을 뭐 사온다거나 이러는 것도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 시대 때는 동네 상업이 막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아요. 다만 일부 외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부 지역들만 상업이 발달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잘 쓰이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을 사려고 하면 당시에 돈보다 더 귀하고 더 돈처럼 쓰이던 게 쌀이란 말이에요. 쌀 같은 것들 가져가서 물건이랑 바꾸는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 상업이 발달을 해야지 거기서 뭔가 이윤도 생기고 물자가 막 유통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게 고려라는 나라는 농업의 기반인 사회였기 때문에 많이 발달을 안 했다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이제 상업을 좀 발달시켜야지 여기저기 유통도 되고 물건도 왔다 갔다 하고 좀 나라에서도 이익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업을 발달시키려고 했어요. 자, 먼저 고려 문종이라는 왕 때 문종의 여러 아들들이 다 왕이 되는데 순종 일찍 죽었어요. 큰아들이. 선종 11년 왕하고 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줬는데 너무 어렸어요. 헌종이. 그래서 이 왕자리를 선종의 동생이었던 숙종이 빼앗았다 그랬죠. 자, 이 숙종의 동생 순종, 선종, 숙종의 동생이 의천이란 스님이에요. 우리 고려 시대 때는 불교 나라라 가지고 왕자 중에 하나가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죠? 인종의 아들 그 충희라는 아들도 이제 승려가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의천도 그 왕의 아들이면서 왕의 동생으로서 승려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금수저 스님이죠.
이 의천이 배 타고 송나라를 갔다 와요. 불교 공부하려고. 자, 송나라를 갔다 와 보니까 송나라는 완전히 고려랑은 다른 세상이에요. 일단은 여기저기 물길이든 아니면은 뭐 길이든 이런 것들이 잘 깔려 있어가지고 저기 뭐 여기 저 먼 곳에 있는 도시에 있는 물건들을 이곳 도시에서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자가 유통이 잘 되는 거예요. 예전 그 진시황제 진나라 때부터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 수레를 이용해서 여러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유통이 활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의천이 27페이지 여기다 놓시. 자, 의천이 이제 송나라를 갔다 와서 돈을 쓰자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의천의 화폐론이에요. 자, 아까 의천의 형이 왕들이라 그랬죠. 자, 당시 숙종한테 의천이 건의를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는 관청을 만들자 그래요. 그 돈을 찍어내는 관청이 주전도감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도 이때부터 나라 차원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을 막 유통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근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돈 가지고 좀 써라. 그리고 물건 사고 팔아라 하는데 상업이 그래도 잘 발달하지를 않아요. 고려는 기본적으로 무슨 사회니까? 귀족 사회이기도 하고 무슨 자급자족의 농업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망할 때까지도 상업이 국내에서는 크게 발달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돈보다 뭐가 더 많이 쓰였을까요? 돈처럼. 쌀. 쌀이 그 교환 대상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도 정부는 노력을 했고 그 고려에서 발행된 화폐가 문제에 자주 나와요. 고려 성종 때 발행된 건원중보. 이 돈은 철로 만들었어요. 무슨 전? 철전이다. 앞에는 건원중보라고 써져 있고 뒷면에는 동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숙종 때 그 동생이었던 의천의 건의로 회동통보. 자, 요게 이제 1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라면은 5만 원짜리 비싼 화폐도 발행이 돼요. 고려시대 5만 원짜리 비싼 화폐 하면은 은으로 만든 활구가 있어요. 이 활구는 이렇게 호리병 모양이거든요. 이 호리병 모양인데 이게 한반도를 본따서 만들어졌어요. 한반도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고액화폐. 구리가 비싸요? 은이 비싸요? 예, 은으로 만든 고액화폐 활구. 이거는 정말 자주 나와요. 고려시대 경제하면은 꼭 이 활구가 나와요. 자, 고려에서는 이제 이거 하고 쉴게요. 자, 고려, 거란, 여진, 송. 자, 송나라는 당시 문화적으로 제일 우수한 나라죠. 송나라에서 고려로 뭐가 많이 이제 수출이 되냐면 비단, 차, 도자기, 그리고 송나라의 문화가 담긴 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로 수입이 되고 자, 그러면 고려는 종이가 유명했죠. 그리고 먹. 고려 또 뭐가 유명해서 먹는 거? 인삼. 네, 또 화문석이라는 게 있어요. 화문석이 뭘까요? 화문석. 화문석이 뭘까요? 석이 방석할 때 석자예요. 화문석은 돗자리예요, 돗자리. 그리고 조개 껍데기나 소라 껍데기를 장롱에 붙인 나전, 칠기. 이런 것들이 송나라로 주로 넘어갔다. 자, 그러면은 거란이나 여진족과 고려의 관계. 고려에서는 여진족이나 거란족한테 곡식이나 농기구, 자, 이런 것들을 전달해줬고, 여진족이나 거란족 같은 유목민족들은 고려에게 금이나 은이나 모피, 짐승가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해줬고. 그리고 저기 저 중동 사람들을 아라비아 상인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로 왔다 갔다 했어요. 고려 수도 개경,
예성강이 흐르는데 그 예성강 하구에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서 거래했던 항구가 있었어요. 그 항구를 중요해요. 병란도라고 불렀어요. 자, 신라의 국제무역항 하면 어느 도시였어요? 신라. 신라는 울산이었죠? 신라의 국제무역항 어디라고요? 울산. 그리고 뭐 청해진 이런 곳이 있었다면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어디예요? 병란도예요. 이 도라는 게 뭐 항구나 배를 대는 곳을 의미해요. 자, 여기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가 고려 물건들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서 이 고려를 아라비아에 소개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죠. 이게 오늘날에 뭐가 된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